이번 한미 주한미군 주둔비 관련 협상에 관련하여 단기적인 억측과 국뽕뉴스로 기존의 한미 관계와 주변 정세 변화에 국가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짧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11월 18일 한미 방위비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내년도 주한미군 분담금을 정하는 11차 한미협정 3차 회의가 양측 입장이 강하게 부딪히며 끝내 미국 측 대표단이 먼저 협상장을 떠나고 결국 회의는 파행되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도 주한미군 분담금을 2018년보다 5배 많은 50억 달러, 6조를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 배치 비용, 여객 훈련 비용 등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측은 이를 위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 측은 지난 28년간 합의해온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하 미국 측 협상단 대표는 유감스럽게도 한국팀이 내놓은 제안은 공정하고 부담 분담이라는 우리 측 요청에 부응하지 않았다. 한국 측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임할 준비가 됐을 때 협상이 재개되길 기대한다며 한국 측의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한국 측 정은보 수석 대표는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한국 측이 임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온 SMA,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국 측 대표는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은 미국 측에 먼저 이석했기 때문이라 설명했고 미국 대표는 한국 측에 제보할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늘 회담에 참여하는 시간을 단축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는 차기회의 일정에 대한 논의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연내 타결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원칙적으로 연내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협정 공백 상태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한미군 주둔으로 지불하는 비용은 훨씬 더 많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유준영 선임연구원이 2015년을 기준으로 분석해 24일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발표한 결과입니다. 이 세미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경엽 의원실이 주관했습니다. 유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한국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 지원하는 직접 지원과 재정 지출을 통하지 않은 간접 지원으로 나뉜다. 여기에 용산기지 평택 이전 사업, 발원기지 토양 오염 정화 등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비용도 실제 사용처가 주한미군 주둔에 연결된다는 점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포함된다 했습니다. 유 선임 연구원이 개선한 2015년 직접 지원은 2조 4,279억 원이었다. 방위비 분담금은 9,320억 원이었다. 또 카투샤 지원 98억 원, 사유지 임차료 82억 원, 기지 주변 정비 1조 4,623억 원 등이 직접 비용으로 지불됐다. 간접 지원 총액은 9,589억 원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산 공유한 토지 임대료 평가액, 카투샤 기회비용 8,277억 원이었다. 또 각종 세금 면제와 감면 비용이 1,312억 원이었다. 여기에 기지 이전 사업에 투입한 한시적 비용 2조 695억 원을 더하면 2015년 한 해 정부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5조 4,563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국방 예산은 37조 4,560억 원이었다. 따라서 그의 정부는 국방 예산의 15% 규모에 해당하는 비용을 주한미군에 쓰게 된다. 유 선임 연구원은 2015년 기준으로 한일의 미군 주둔 비용을 비교했습니다.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일본의 주일 미군 주둔 비용 6조 7,757억 원의 80.5% 수준이었다. 그러나 주한미군 2834명 2015년 기준 규모는 주일 미군 62,108명의 45.1%에 불과했다. 주둔하는 미군 규모로 따지면 한국은 일본보다 미군 1인당 더 높은 수준으로 주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한 이유는 현재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한국은 미국이 안보를 지켜주는 대가로 너무 적은 돈을 주고 있다며 사실상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8일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미국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미 측도 부정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우리 측이 생각하는 항목이나 평가 방식의 정확성에 대해 미국이 이견을 보이는 것이라 설명했다. 여기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한미 역학 관계의 변화, 국방 뉴스의 남발과 극우 세력의 대미 4대주의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한국의 위상과 한미 관계의 역학적 관계에 대한 국내의 고찰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치적 상황 이면에 있는 상대에 대한 기대와 역할의 변화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이번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권 사이에 한미 군사비 조정 문제로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생각합니다. 국제관계에서 우방인이 혈맹인이 하는 관계는 쌍방우호적인 목적이 동일할 때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미국은 국제역학관계 중심을 대서양 중심에서 인도태평양 정책으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그들의 주적 1호인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지구적 성장 동력인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략적 관심과 역할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략상에서 막대한 비용은 기울어가는 제국인 미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인도태평양에서 영향을 확대함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중국이 중국몽이나 1대1로를 통해서 영향력 증대와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대서양 전략처럼 미국 주도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미국은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나누면서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권한과 능력에 준하는 행동과 비용을 청구하는 전략으로 대중국, 러시아에 전략적으로 맞서려 한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에서 그들이 말한 우방국들에게 그 짐을 나누자고 하며 그들에게 피해를 확실히 취하라는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미국의 해구선 아래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 및 그들의 우방과 지속적인 교류를 해야 하는 한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정치적 군사적으로 그들과 대척점을 지는 것은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보호 아래 있는 국가들에게 정치적, 경제적 결단과 함께 비용 및 부담까지 요구하는 실정이며, 미국의 우방 입장에서는 선택하기에 곤란한 카드를 던진 것입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상에서 한국에 나아갈 방향. 대한민국은 박근혜 정권 때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홍역을 치렀고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인도태평양 전략사령부 사령관이 우리나라 대사로 임명될 때부터 미국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가 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었다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미국의 이러한 전략적 선택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다음의 전략으로 시간을 벌며 정치적 해법을 찾고 여론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전략안, 북미 핵협상 카드의 중재자 역할론으로 북한의 개방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대한민국이 지불하며 주도적으로 북한의 개방과 경제적 지원, 그리고 북미 간의 정책 핵협상으로 직접적 인도태평양 전략의 군사적 참여를 보류하며 한반도 역할론으로 상쇄하며 한반도 통일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할 수 있다. 여기서 일본의 한반도 전략에서 역할과 지분이 없어지며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이 곤란해지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되고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감행하게 된 이유라 생각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전략이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상대하는 것보다 북한과 핵미사일 협상만 꼭 집어할 수 있고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고 핵 협상으로 한반도의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을 할 수 있으며, 미국의 주류 측의 입장도 이를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북한도 이를 알고 있을 것이며 싱가포르에서 북미 협상에서 그들은 핵과 종전협정 그리고 통미를 세트로 엮어서 한 번에 풀자고 했고, 트럼프는 그 부분에 답을 주지 않고 핵만 협상하고 그 이후의 과정을 한국과 경제 협력하며 시간을 두고 풀어가자라 제안했고, 김정은은 이를 거부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후 미국의 셈법을 파악한 김정은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은 하지 않고 차후 협상을 할 미국과 한국이 아닌 일본을 자극하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만 하며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미국과 한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하고 있으며, 올 연말을 한미의 진정성을 확인한 시점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결국 미국이 요구하는 50억 불이란 SME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은
28,500명의 주한미군의 주둔비와 경비에 대한 지불의 성격이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상에서 북한 문제 해법과 비용 문제, 그리고 한국의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십 문제, 중국과 러시아의 완충지를 넘어선 북한을 포함한 대중국, 대러시아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 등의 문제에 대한 권리와 향후 실현 가능한 이익의 분배라는 측면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본다. 그러하기에 우리 측에서도 SME 협상에서 기존의 7 내지 8% 인상이 아닌 2배 증액을 제시했으며 향후 협상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다는 어느 프로야구팀의 캐치프레이즈처럼 인도태평양 전략상에서도 대중국 러시아 전략에서도 우리의 역할은 작지 않다 할 수 있으며 지금의 협상은 실현되지 않은 장기적인 미래의 이익을 지금 지불할 수 없는 한국 입장에서 미국과 협상을 가질 것이다. 분명 미국의 박스 아메리카도 저물고 있고 중국도 급속한 성장과 팽창 전략의 한계에 부딪혀 있다. 러시아도 인도를 비롯한 다수 지역에서 지분이 있고 성장하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교류와 영향력 확대를 통해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 그런 면에서 세계 1강이라 할 수 있는 나라들이 모두 모여들어 힘과 힘에 부딪히며 승자 독식의 게임이 되기에 너무 판이 가졌다. 여기까지 언급하면서 일본은 없다. 동남아는 사실상 일본의 시장이자 텃밭이었다. 그들은 미국의 줄을 서면서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가져왔지만 미국과 정치 군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으로 중국 주도판에도 끼고 싶고 하다 보니 미국에서 요구한 비용은 지불하고 중국 주도 경제판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려고 하니 그들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며 극우 정권은 한국에 대해서 경제적 소유를 일으킨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항상 기대치를 웃도는 천박한 짓을 자행하기로 유명한 트럼프가 전략이고 뭐고 하며 안보파리 장사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하면 국내 양아치가 보호비 갖는 것이랑 뭐가 다를 것이며 한국과 일본은 핵무장론이 대두되며 이는 미국의 국제 전략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이다. 한국, 일본 핵무장은 마음먹기에 따라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런 경우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으며 준비하고 있을지 모른다. 한국과 일본은 원전을 운영 중이며 어려운 고급 기술도 아니지 않은가. 개인적인 전망.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살펴보면서 수정을 해야 할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순서를 살펴보면 미국과 한국의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북미 실무진 협상 진행 중이라 판단됨. 남북 정상회담 북한 측 거부. 연말 북미 3차 정상회담. 북한 핵과 한국의 경제 지원 및 신북방 정책 연계 및 미국의 불가침 약속. 북미 회담의 결과에 따라 SMA 협상 재개 및 대북 경제 교류 계획 발표 2월에서 4월경. 일본 및 북한 경제협력 및 수교 협상 6월에서 8월경. 이상은 제가 현 정부라면 빅픽처를 어떻게 그릴까 하고 매일 뉴스를 살피면서 트럼프의 의중과 한국 정부에서 그리는 시나리오를 그려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 정책과 신북방 정책 등 굵직한 정책을 봤을 때 대한민국 정부 혼자서 발표하고 추진할 수 있는 스케일이 분명 아니며 북핵 문제 중재자로서 주변 강국의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대한민국의 존립과 위상의 제고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측면에서 관찰을 하며 위와 같이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이 지금의 위상을 갖게 된 것은 1, 2차 세계대전에서 피해를 보지 않은 측면과 페트로달러 정책을 바탕으로 한 그린머니로 정치, 경제, 군사적인 우위를 가짐으로써 가능했습니다. 중국이 중국론과 1대1을 통해서 위안화의 기축통화로 만들려 하며 그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주도 세계의 변화에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와 새로운 기득권의 강자가 되고자 하는 세력의 충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싸움의 주변국이 아니라 이들의 패권 싸움의 한복판에 선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현명한 판단을 통해 국운을 상승시키는 묘안을 찾아야 하며 국민은 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원해주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으며 이런 갈등의 상황에서 항상 큰 전쟁이 났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엎어 살펴보아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이자 세상의 중심이 되는 기회입니다. 앞으로 국제 정세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놓지 말아야 할 이유일 것입니다. 긴 시간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방 뉴스에 너무 취해서도 안 되며 우리의 상황을 근거 없이 너무 비관적으로 봐서도 안 됩니다. 정세의 기류를 사실을 바탕으로 냉정하게 살피고 행동하는 해안을 가져야 할 시점입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리오며 항상 좋은 책과 좋은 사고로 사회에 긍정적 에너지를 전하시길 바라오며 지금까지 감성 디테일 감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